누군가에게 떠밀린 건지 아니면 제멋대로 떨어져 버린 건지 그건 잘 몰라. 아무튼 배는 항해를 계속하고 나는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서 갑판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봐. 배 위에서는 아무도, 승객도 선원도 내가 바다에 빠졌다는 것을 몰라. 주위에는 붙잡을 것도 없어. 그때의 공포를 난 지금도 품고 있어. 자신의 존재가 느닷없이 부정당하고 영문도 모른 채 홀로 밤바다 속에 내팽겨치는 공포. 아마 그 때문에 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을 거야.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늘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었지. 그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좌우로 벌리고 30cm 정도의 폭을 만들었다. 물론 그런 것도 타고난 성향일지 몰라. 남과의 사이에 본능적으로 완충 공간을 두게 되는 경향은 원래 내 속에서 있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너희하고 같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거리 같은 건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 적어도 나는 그렇게 기억해. 벌써 아주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지지만 에리는 두 손바닥을 볼에대고 세수라도 하듯 천천히 문질렀다. 16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넌 알고 싶은 거구나. 모든 일을 알고 싶어. 하지만 먼저 정확히 해두고 싶은 건 난 시로에 대해 유주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절대로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야. 물론 나도 그건 잘 알아. 그녀는 얼굴을 문지르던 손을 잠시 멈추었다. 내가 유주를 강간했다는 건 말이 안 돼. 잘 아는 사실이야. 그렇지만 처음에는 너도 그 애가 하는 말을 믿었지. 아우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건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 아우나 아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믿지 않았어. 그렇잖아? 넌 그런 짓 절대로 못해. 그럼 왜 내가 너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는가? 왜 유주의 말을 믿고 너를 구박해서 추방당했는가? 그거 말이지? 스크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유주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야. 에리는 말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너를 자르지 않을 수 없었어. 한편으로 너를 지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유주를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 나로서는 어느 한쪽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을 완전히 버리는 수밖에 없었어. 그 애가 정신적으로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단 소린가? 맞아, 정신적으로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어. 확실히 말해 절박한 지점까지 가버렸어. 누군가가 그 애를 전적으로 보호해 주어야만 했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일 수밖에 없었어. 나한테 그런 설명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천천히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해 그때는 도저히 설명할 여유가 없었어. 저기 스크루, 미안하지만 일단 내가 유주를 강간한 걸로 해주지 않을래?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 유주가 좀 이상해져 버렸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해. 나중에 잘 처리해 줄 테니까 이대로 좀 참아줘. 그러니까 앞으로 12년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넌 너대로 혼자 헤쳐나가게 둘 수밖에 없었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어.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유주가 강간을 당한 건 거짓말이 아니야. 스크루는 깜짝 놀라 에리의 얼굴을 보았다. 누구한테? 에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상대가 누군지는 몰라. 하지만 유주가 자신의 뜻에 반해 아마도 힘에 눌려서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은 분명해. 임신했으니까. 그리고 그 애는 자신을 강간한 상대가 너라고 주장했어. 아주 분명하게. 상대는 다자키 스크루라고. 그때의 정황을 징그러울 만큼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마음속으로는 안다고 해도 임신을 했어? 그건 분명해. 같이 산부인과에 갔으니까. 물론 그의 아버지 병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스크루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여름이 끝날 무렵 유산했어. 그걸로 끝. 그렇지만 상상 임신이 아니었어. 그 애는 정말로 임신했고 정말로 유산했던 거야. 그건 내가 보증해. 유산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래, 그 애를 낳아서 혼자 기를 생각이었어. 낙태할 생각은 애당초 없었어. 설령 어떤 사정이 있다 해도 그 애는 살아 숨쉬는 걸 죽이지 못해. 그건 너도 알지? 그 애는 옛날부터 자기 아버지가 낙태 수술을 한다는 데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었어. 우린 자주 그걸로 말다툼을 하곤 했지. 그 애의 임신과 유산에 대해 다른 사람은 알아? 내가 알아. 유주 언니도 알고. 그 사람 입이 무거우니까 언니가 비용을 마련해 주었어. 하지만 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그의 부모도 모르고 아우도 몰라. 그건 세 사람만의 비밀이었어. 이제는 특히 너한테는 밝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유주는 그 상대가 나라고 주장했다는 거네. 아주 확실한 어투로. 스크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그녀가 든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갔을까? 왜 그 상대가 나여야만 했을까? 짐작 가는 대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느 것도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잘 설명이 안 돼. 그렇지만 한 가지 그 이유로 들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좋아했다는 게 아닐까?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지도 몰라. 스크루는 놀라면서 에리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나를 좋아했다고? 몰랐어? 물론 전혀. 에리는 입술을 가볍게 비틀었다. 지금이니까 고백하는 거지만 난 너를 계속 좋아했어. 이성으로 강하게 마음이 끌렸어. 그냥 말해버릴게. 사랑했어. 물론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마음 깊이 감추었지. 아우도 아까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유주는 당연히 알았어. 여자끼리는 그런 걸 감추고 지낼 수 없거든. 난 전혀 몰랐어. 스크류는 말했다. 내가 바보였기 때문이지. 에리는 검지 끝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면서 말했다.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조금씩 신호를 보냈어. 머리라는 게 조금만 있으면 쉽게 알아차렸을 텐데. 스크류는 그 신호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짐작가는 대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학교 끝나고 너한테 자주 수학을 배웠잖아. 그럴 때면 진짜 행복했어. 하지만 미적분 원리를 도무지 이해 못했지. 스크루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때로 에리가 얼굴을 붉혔다는 것을 문득 떠올렸다. 내 말이 맞아. 내 머리는 다른 사람보다 회전이 느려. 에리가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런 쪽으로는. 게다가 넌 유주에게 마음이 끌렸으니까. 스크루가 무슨 말을 하려 하자 에리가 가로막았다. 변명 안 해도 돼. 너뿐만이 아니야. 누구든 유주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당연해. 그 애는 정말 예쁘고 청초했잖아. 디즈니판 백설공주처럼.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았어. 유주와 같이 있는 한 난 늘 숲속의 일곱 난쟁이 같은 역할이었지. 어쩔 수 없지 뭐. 나와 유주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 그런 역할에 잘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 다시 말해 유주가 나를 질투했다는 거야? 내가 나에 대해 이성적으로 호감을 품어서. 에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잠재적인 이유의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정도야. 그런 정신 분석적인 건 잘 몰라.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유주는 그 일이 정말로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이라고 끝까지 믿었어.
도쿄에 있는 너의 집에서 너에게 억지로 처녀를 빼앗겼다고. 그게 그 애에게 진실의 최종 버전이 되었어. 그리고 그건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어. 어디서 그런 망상이 나왔는지, 왜 그런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아마도 이젠 누구도 해명할 수 없겠지. 그러나 어쩌면 그건 그런 꿈은 현실보다 훨씬 리얼하고 견고한 거야. 그 애는 그런 꿈을 꾸고 말았어. 그런 건지도 몰라. 너한테는 정말 안 된 일이지만 그 애가 나에 대해 이성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건 그건 아니야. 에렌은 간결하게 말했다. 유주는 누구에게도 이성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 스크루는 미간을 찌푸렸다. 동성애였다는 거야? 에렌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거와는 달라. 그 애에게는 그런 욕구가 전혀 없었어. 분명해. 다만 유주는 옛날부터 일관되게 성적인 것에 대해 아주 강한 혐오감을 가졌어. 아니, 공포심이라고 해도 좋을지 몰라. 어디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그건 나도 몰라. 우리는 무슨 일이든 대체로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열린 편인데 유주는 그런 얘기만 나오면 바로 화제를 돌려버렸거든. 그래서 유산한 다음 유주는 어떻게 됐어? 우선 대학을 휴학했어. 도저히 사람 앞에 나설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집에 틀어박혀 도무지 바깥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어. 그리고 곧 거식증에 걸렸어. 먹으면 거의 토해버리고 그래도 남은 것을 관장에서 빼내는 거야. 그대로 갔으면 분명 죽었을 거야. 그러다 전문 카운셀러의 도움으로 거식증에서 벗어났지. 반년 정도 걸렸을 거야. 한때는 정말 심각할 정도여서 체중이 40kg도 나가지 않았어. 그때는 정말 유령처럼 보였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아슬아슬한 지점까지 회복했지. 나도 매일같이 만나러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 그래서 1년만 휴학하고 그럭저럭 학교에 복학하는 데까지 성공했어. 왜 거식증에 걸린 거야? 아주 간단한 이야기야. 생리를 멈추고 싶어서. 체중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면 생리가 멈춰버리니까 그 애는 그걸 원한 거야. 다시는 임신하고 싶지 않았고 아마도 여성이기를 포기하고 싶어 했지. 가능하면 자궁을 드러내 버리려고 했으니까. 정말 심각한 이야기네. 스크루는 말했다. 그랬어. 정말 심각했지. 나로서는 너를 자를 수밖에 없었어. 스크루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내가 너에게 정말 잔혹한 짓을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너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나도 무엇보다 괴로웠어. 거짓말 아니야. 가슴이 찢기는 듯한 아픔이었어. 아까도 말했듯이 너를 좋아했으니까. 에린은 조금 틈을 두었다가 감정을 가다듬으려는 듯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난 그 무엇보다 먼저 유주를 회복시켜야만 했어. 그게 그 시점에서 나의 최우선이었지. 그 애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무거운 문제를 끌어안고 내 도움이 필요했어. 너한테는 어떻게든 혼자서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 건너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너라면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했어. 너한테 그만한 힘이 있을 거라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창밖에서 잔물결처럼 소리를 냈다. 스크류가 입을 열었다. 유주는 그럭저럭 거식증에서 회복해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운슬링을 받으러 다녔지만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적어도 유령처럼 보이지는 않았어. 그러나 그때 유주는 이미 옛날의 유주
연주가 아니었어. 에리는 그 지점에서 숨을 들이쉬고 말을 골랐다. 그런 다음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애는 옛날과 달라져 버렸어. 마음의 여러 가지가 줄줄이 떨어져 나가버렸고 그러면서 바깥 세계에 대한 흥미도 급속히 시들어갔어. 음악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어져 버렸지.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어. 그런데 있지, 어린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건 이전처럼 좋아했어. 그 열정만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야. 정신 상태가 꽤 나빴을 때도,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해졌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성당 학교에 가서 음악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계속 가르쳤어. 봉사활동을 혼자 꾸준히 해나갔던 거야. 아마도 그런 의욕이 있었으니까 겨우 그런 바닥에서 회복할 수 있었을 거야. 그게 없었던 거라면 유주는 정말 부서져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 에리는 고개를 돌려 창 쪽을 바라보고 나무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 다시 정면으로 고개를 돌려 스크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아직도 옅은 구름에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 즈음에 이미 유주는 나에 대해 이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친밀하게 대하지 않았어. 나에게 정말 고맙다고 그 애는 말했어. 내가 자신을 위해 있는 힘을 다했다는데, 그리고 정말 감사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그 애는 나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린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유주는 거의 모든 것에 관심을 잊어버렸고 나도 그 거의 모든 것에 포함되었어. 그걸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둘도 없는 친구였고 난 그 애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진실이었어. 그때 이미 난 그 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는 아니었던 거야. 에리는 테이블 위에 어디랄 것도 없는 한 점을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유주는 더 이상 백설공주가 아니었어. 아니면 백설공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 지쳐버렸는지도 몰라. 나 또한 일곱 난쟁이라는 역할에 지쳐버렸고 에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무튼 그 즈음에 그 멋진 그룹은 물론 너를 제외한 4명의 그룹이겠지만 더는 이전처럼 매끄럽게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어. 다들 학교를 졸업하고 제각기 일상에 쫓기는 몸이 되었지. 당연한 일이지만 더는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었어. 그리고 너를 잘라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았고 그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 스크루는 입을 다물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너는 떠났지만 늘 거기 있었어. 에리는 말했다. 다시 짧은 침묵이 있었다. 에리, 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무엇이 널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 먼저 그거부터 알고 싶어. 에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금 고개를 기울였다. 솔직히 말해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에 걸쳐 내 인생은 줄곧 유주에게 휘둘리기만 했어.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난 가능하면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었어. 옛날부터 문장 쓰는 걸 좋아했으니까 소설이나 시 그런 걸 쓰고 싶었어. 그건 알지? 스크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늘 두꺼운 노트를 들고 다니다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뭔가를 적어 넣었다. 그렇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여유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유주를 보살피면서 강의를 듣고 과제물을 하는 것만으로 힘이 붙였으니까. 대학 때 남자친구를 둘 정도 만들었지만 잘 안 됐어. 유주를 돌보느라 제대로 데이트할 여유도 없었으니까. 아무튼 뭘 해도 제대로 되는 법이 없었어. 문득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난 도대체 여기서 뭘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 인생의 목표 같은 게 보이지 않았어. 온통 헛발질만 해대다가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릴 지경에 놓인 거야. 물론 유주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꽤 힘들었어. 에리는 먼 곳의 풍경을 보듯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럴 때 학교 친구 하나가 도예 교실에 같이 가자고 하기에 머리도 식힐 겸 같이 가봤지.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오래 찾아 헤매던 것임을 발견한 거야. 물레를 돌리면 나 자신에 대해 정말 정직해질 수 있었어. 오로지 형태를 만드는 일에 의식을 집중하고 다른 온갖 일들을 깡그리 잊어버릴 수 있었어. 그날부터 나는 도자기 작업에 푹 빠져버렸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그저 취미로 했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그 길을 걷고 싶어서 졸업하고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준비해서 예술대학 공예과에 다시 입학했어. 잘 있어 소설 반가워 도자기. 거기서 열심히 도자기를 만드는 동안 유학을 온 에드바르트를 알게 됐어.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혼해서 여기로 온 거야. 참 이상하지? 그때 친구가 도예교실로 이끌지 않았더라면 난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거야. 내게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스크류는 그렇게 말하고 선변에 진열된 도자기를 가리켰다. 도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니 강렬한 마음 같은 것이 느껴져. 에리는 미소를 지었다. 재능 같은 건 잘 몰라. 그렇지만 내 작품이 여기서 꽤 팔려. 대단한 액수는 아니지만 내 손으로 만든 걸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해준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그건 나도 잘 알아. 나도 뭔가를 만드는 인간이니까 만드는 건 많이 다르지만 역과 접시만큼 달라.